예, 또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탄핵 충격. 그래서 실제로 한반도 관련 발언한 것들 보게 되면 연간 100억 달러 지출할 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거 한국이 하겠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해서 사용비까지 내게 하겠다. 뭐니 뭐시 한국 돈 잘 번다. 적보다 미국을 더 이용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더 가는데 우리가 만나면 잘 지낼 거리. 김정은하고 통화하고 대화 통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독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기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핵무기 갖고 있는 거 잘 지내면 좋은 일, 김정은이 날 그리할 거 이러면서 북한과 친하게 지낼 거다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꺼내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분담금 보시면 이제 1조 이제 5,192억 이렇게 돼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세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의 힘이 필요한 거고,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어떤 첨단 장비나 이게 들어오는 비용 자체가 이렇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었던 거는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모든 상황에서 지금 방위산업, 방산업체들까지 지금 트럼프 되고 나서 거의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 몇몇 지도부들이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 때 가서 만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헌물을 켰죠. 왜냐하면 굳이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그런 일개 한 당에 이걸 만나줄 필요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추이가 이렇습니다. 이제 11월까지 떨어진 게 지금 시가총액에서 49,900원에서 설마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어? 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것도 완전히 꺾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우리 이 계엄 혼란을 통해서 또 이제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지고, 여기 보면 3대 복합위기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AI 반도체 경쟁 역학, 사법 리스크, 컨트롤 타월 부재에서 플러스 어디까지, 계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삼성의 몰락입니다. 물론 몰락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기술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제 올라갈 만한 동력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가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5년 1월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고요. 보다시피 계속 꺼내는 게 2025년 1위가 2.2%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외국이 아닌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 되지 않는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안 좋은데 경제를 성장했다 할 수 있나요? 라고 하게 되는데 물건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물가에 대해서 생산량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만 실적 경제 성장률이 그 전보다 생산 자체는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혜택을 볼 것이냐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보호무역지의 시대 때 예상 시나리오 대응책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편 관세죠. 높은 관세 적용 가능하다. 그래서 관세 10% 추가 부과, 어딘 막 20%까지 붙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대응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중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업도적 높인데 50%까지 올려버렸죠. 심지어 100%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니까 비슷한 국가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중국과 우리가 경쟁이 안 됐었어 가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관세를 붙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가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거죠. 관세 무역 정책입니다. 기술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바이든도 썼었습니다만 중국 부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화 대응책, 그래서 자체적인 개발이나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 마지막 한국의 반도체 반사익입니다. 중국 반도체 압박을 하고 있는데 딥시크라는 게 나타났죠. 우리 아마 다음 주제 때 나오게 되는데 AI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게 될 겁니다만 이제 양질의 반도체를 주지 않고 저가의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또 하나의 검색 엔진, 그러니까 AI를 만들어낸 거죠. 썼습니다. 저도 썼는데 정상이 아닙니다. 거짓말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원래 AI도 챗GPT가 그랬지만 얘는 거짓말 진짜 너무 잘해요. 찾는 기능이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의 필터링이 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 주요 당직자입니다. 국민의힘 또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예요.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가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대통령이 구치소에 갔죠.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고,
3실이라 내정된 국회의원 권영세 우선 뭐 됐고요. 그다음에 이미자, 최영도, 최보현, 김영태. 그 김영태도 참 젊은 이제 천하연기임 해가지고 뭐 올라간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나물이 그 밥이다라고 됐고 김상훈까지 이렇게 있고요. 주요 당직자는 지금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재선 초선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만 상황상 이 비대위원이라는 거 그야말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맡고자 일시적으로 지금 맡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예전 같은 그 뭐 권성동 대표가 그냥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비대위니까 지금 그림상 권영세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친분이 있거나 이제 친윤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이렇게 맡게 되는 거예요. 역대 당대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보게 되면은 비대위 1대 지도부 이렇게 됐었는데 둘이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비대위에 대해서 전진석 이렇게 됐는데 이제 사무총장 올라갔고 김기현 대표 맡게 돼서 한덕은 황우여 이렇게 있었고 3대 지도부 한덕은 대표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당대표는 완전히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개헌 때 이제 체포하라라는 말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고 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매우 사이가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는 한동훈의 색깔을 빼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윤석열 라인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게 이쪽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추천일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수처라는 것이 이번 대통령 수사 때 이제 많은 역량을 보여줬죠. 그래서 변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공수처를 설치하게 돼서 이제 만들게 됐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여야 사당이 모여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 전신은 계속 반대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 제 패스트트랙 저지 이렇게 됨으로써 이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고위공직자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공수처가 다이렉트로 대통령을 치게 될 줄은 몰랐죠. 정부 추천위원회에서 지금의 그 오동훈 공수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범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활동하다가 뭐 이게 이해무해하다 하느니 별로 없다 이렇게 했다가 아주 그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 때문에 이 공수처가 아주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일이 이번 계엄 사태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에 개요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감대리원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정보직 공무원들 다 포함돼요.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가면 사헌부라고 포함합니다만 이제 관리들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존재했었죠. 예, 그런 기구가 되게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하되 안에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규모가 차장 포함해서 25명 이내 특별수사관이 있게 됨으로써 이렇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청와대 때 선택적으로 수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중복수사 방지, 검찰과 이중으로 가니까 먼저 공수처가 하게 되고 검찰에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수사도 이렇게 진행됐죠. 자, 예결위 통과한 2025년에서 민주당 감액안입니다. 감액 정도에 보시면은 예비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82, 587억 해서 검찰 특정 업무율, 특경비라고 합니다. 검찰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화가 났고 대통령 특활비도 줄였죠. 소위 말하는 깜깜이 돈이라고 해서 지금 감사원 특경비나 모든 특활비를 이렇게 줄여버렸습니다. 법인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비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들은 없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것도 진짜 이게 돈을 쏟아붓는 거였는데 확실히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공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감액을 했습니다. 전공의 지원 사업은 전공의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사실 전공의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왜냐면은 적게 뽑는 게 핵심이지 왜 이걸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육성 패키지나 기타 등등 이렇게 됨으로써 이 줄여듣고 아이 돌봄 지원 돌봄 수당도 이제 줄이게 되고 다른 걸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게 예비비기 때문에 이 사정이 1,000억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엄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감행 예산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화를 냈던데 이게 커요. 특정 경비라고 해서 보면 검찰이 이렇게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먹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못하도록 하게 된 거고요. 예산안 쟁점입니다. 감사원 경찰 특수관리 마약 수사 범죄 제재 민생범죄 대응 어렵다. 마약 수사를 법인카드로 합니까? 아무튼 영수증 내역도 소위 30조 사항이죠. 영수증을 안 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되니까 상품권 구입, 회식이나 이런 거 하는데 쓰게 되니까 아니 범죄자 잡으라고 썼지 고기 사 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예비비, 재해재난 증각 대응 할 수 없도록. 예비비는 뭐냐면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30돈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 사용 1조 5천에 4조 8천억이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쓴 돈으로도 충분한데 갑자기 이렇게 늘려달라는 거는 지네가 상황상 뺏어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안했고요. 전공의 지원 예산 원자력 수출 기반 동해가스전 개발 미래 예산 얘기했으면 동해가스전이라고 했었는데 동해 석유 나온다라는 얘기했었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 정책 실패. 그래서 의료 의대 이제 인원 증축안에 대해서 그걸 달래주려고 이제 예산으로 막으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자기 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이라고 표현하죠. 추경된다면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도 포기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무슨 죄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상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고쳐서 적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소요 경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됐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은 거의 매년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예산을 쓰는 것 중에 하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예산이 한 번에 이게 결정되고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 사이에도 계속 변화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어떤 경제 활성화 위해서 필요한 추경 예산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년간 상반기 폐업 신고한 건설사들입니다. 볼까요? 22년, 23년, 24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했던 기업이 또 폐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가 폐업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 신고 변경 정정 철회까지 이렇게 됨으로써 계속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건 바로 뭘 보여준다? 지금의 건설업계가 정말 얼어붙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파트 값은 근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고 하긴 하는데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이제 투자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값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이 신동아가 이제 워크아웃을 넣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신동아 아파트 하면 나름대로 이제 이름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신동아가 뭘 만들었냐면 63빌딩입니다. 그래서 63빌딩 건설사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나름대로 대기업으로서 이름을 알렸던 그룹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나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두바이 쪽에도 가서 이제 했었고 리비아 이제 수로도 가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신동아 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를 넣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처럼 좋지 않구나. 가장 큰 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돼. 그래서 1+1 막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고 공사비 같은 거 엄청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법정관리는 그야말로 법원이 전부 다 관리 감독한다. 모든 채권 채무 동결된다. 무담보 시행이자 규정 소시 금융권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돼서 대주주 주식 소각하고 이렇게 되고 경영권 박탈되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이제 회사 더 이상 회사 포기에 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정부가 관리합니다. 워크아웃은요, 지금 잠시 이제 워크아웃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은행이 감독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제 금융권 지원 안 하고 채권단 협상 유지 가능해요. 아직까지 경영에 대해서 하는 거고 투자부동산 담당 은행이 채권단 해결, 소위 말해 딱지 붙여가지고 싹 다 정리하게 돼서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게 워크아웃인데 워크아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정관리 이제 파산 신청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완전히 범하는데 이제 국가가 이걸 책임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회생의 종류는 개인회생 절차, 기업회생 절차가 있는데 지금 신동아건설은 기업회생이죠. 도산이기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 이해관계, 법률관계 조정해서 동결시키는 거. 개인회생은 뭐냐면 재정파탄, 개인채무자, 채권자, 회계인에 대해서 지금 조정하는 건데 요거 개인회생 파산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파산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신고하고 이걸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있지만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 처분해서 전부 다 이걸 주고 나서 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게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파산 신청과 이제 회생 절차, 회생이 또 다른데 회생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회생이 가능한 거고요. 파산은 소위 말하는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이것을 뭐 내가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 파산해야죠. 왜냐하면 회생이라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고 네가 이제 정기적으로 갚을 거야. 미리 좀 챙겨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빚을 빚으로 갚게 하고 한번 믿고 너한테 기회를 줄게 라는 거고요. 파산은 가망이 없다. 끝나버리는 거 완전히.
완전히 끄다버려서 이제 파산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과정이 있고. 그래서 법무사들 보게 되면 파산 회생 절차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은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단에서 이걸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런 절차 준비할 게 많으면 어떻게 해? 많아야죠. 남의 돈을 그렇게 갖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의 재산을 숨겨둔 게 없지. 예를 들어 이런 게 알 수도 있잖아. 파산 절차 신청하려고 자기 재산이 원래 있는데 이거를 현금화시켜서 또는 막 부인이나 다른 사람한테 몰래 넘겨준 거지. 맡겨놓은 거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지?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걸 다 잡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있게 됩니다. 자, 거주지역 지자체별 소속감이라고 나왔어요. 소속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식, 내 집단 의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속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우리 집단, 우리 집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걸 얘기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 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고 생각하느냐. 외집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외집단은 내가 속하지 않고 이질감, 적대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적대적인 대상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지자체별 소속감에 대해서 이렇게 2000씩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떨어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감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소멸 위험, 자기 지역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라는데 지역 소멸은요, 이제 소멸 위험 집, 소멸 고위험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있다. 왜냐면은 시민들이 없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없어지기 쉽게 되는 거죠. 고성역역. 아니 제가 이제 있죠. 경상도니까 완전히 진짜 뭐 그 외국인들 좀 살고 거기 유령도시처럼 완전히 가게가 텅 비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데가 지금 이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양이나 이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군급들 있는 데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살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되고 새로운 인력들이 유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아파트를 그냥 1000원 아파트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00원만 내게 되면 아파트 살게 해줄게. 다만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고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집을 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장소에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진안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도록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소멸 고위험이고 나머지 노란색도 위험한 곳이에요. 소멸 위험 진입이라고 나와 있죠. 점점 바뀌는데 보다시피 이제 광역시급들은 좀 넘어가 있고 제주도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그리고 포경울부죠. 포경울부는 괜찮은데 김해라인도 지금 좀 위험한 거 이런 것 지금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역 소멸 위험이 된다는 건 점점씩 이 지방에 완전히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바꿔요? 아기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서 이쪽에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 요인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시티 같은 걸 구성합니다. 이렇게 소멸 지역이나 이거에서 싹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가 이제 파리 주변에 있는 지역을 해서 메가시티 구성을 했죠. 물론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통합됐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그러면 파리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안 오죠. 울산하고 울주군이 위에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울산이 서울보다 큽니다. 군화가 합쳤으니까. 근데 여전히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울산시라고 됐기 때문에 전철 다 들어가고 이러면서 건물들 들어서고 하면서 점점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화를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확실히 그 형태는 바뀝니다. 아까 나왔던 태안, 홍성, 당진, 여기 지금 보령 이런 데가 인구가 없잖아요. 소멸 위험이니까 여기 합쳐갖고 이렇게 해버리겠다. 천안, 아산, 이제 청주, 세종 합쳐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소멸 위험 도시를 합쳐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지역이 개발되고 변화하고 하니까 이걸 비단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데가 지방과 협업해서 같이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고요. 이런 1000만 명 이상에 거주하는 사람,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표현해서 여기서 긴밀하게 결합된 공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다 합쳐도 1000만이 되지 않지만 이제 합쳐서 1000만 이상 된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폴리스라는 표현 쓰죠. 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 국가 주요 테러 모의 시행 사건, 실제로 이제 테러 방화 충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타까운 이제 항공 사건도 있다 보니까 이런 외국의 사건이 어느 정도 좀 묻혀가긴 했어요. 바로 미국 뉴올리언스 픽업 트럭 돌진 테러 최소 15명 상황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IS라는
이런 늑대들. 하여튼 계속 테러를 벌이고 있고 하마스 이쪽 집단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하다가 이번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걸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고 ISIS죠. 이쪽에 지금 깃발 들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확실했고 자기들이 했다는 거를 자인했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의 전쟁도 지금 계속되는데 휴전에 지금 약간 돌입은 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휴전 합의에 대해서 이게 정말 휴전이 맞는가? 여전히 불안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제 드론이죠. 아파트 가가지고 막 다 쏴버리고 막 이렇게 되게 되는데 드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차후에 이제 정부화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 됐을 때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 줄 알았더니 이러한 전쟁에서 굉장히 활용되는 게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스라엘 헤즈볼라 휴전하고 1월 15일 날 뉴스에서 나왔죠.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을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휴전이에요. 정전이 전쟁을 멈추는 거고요. 휴전이라는 거는 잠시 쉬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멈춘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단 무장조직 IS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이슬람 근본주의 표방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잔해하는 데 포로 채용. 그래서 그때 뉴스에 이제 한국인 이제 선교사를 이제 해치는 장면에 대해서 이걸 생중계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ISIS, 러시아 무르코스, 공인장 테러, 공인장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 폭파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슬람 국가,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집단 ISIS라고 부릅니다. 그 총칭하는 그 집단이 I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분파들이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만 IS라는 표현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대표 의혹 대법원 선고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징역을 확정해서 피선거권 상실하게 되고 대표 이끌다가 이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조장한 딸이 다니던 대학교 20년간 합수수색하게 되고 표창장 위조해서 실제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잡혀갔었죠. 그래서 잡혀갔었고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돼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다가 결국 쭉 가서 윤 총장 사태, 이제 윤석열하고 정말 제일 사이가 안 좋았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게 바로 조국 정무수석이었고, 근데 윤석열한테 그 날개를 달아줬죠. 날개를 달아주니까 윤석열이 이제 조국만큼은 잡아 넣겠다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된 거고, 정교수 4년 확정돼서 이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역 2년 선고해서 이렇게 됐던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게 됩니다. 대법원 확정돼서 이제 감옥 들어가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징역 2년 살 정도로 이렇게 큰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논란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조국 대표의 딸이죠. 그 고등학교,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좀 알아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예요.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어떻게 입시가 진행되고 이런 건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나와서 알고 있는 걸 얘기하자면, 이 반이 있어요, 반이 있어서, 이 외국고 입시,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서류로 들어간 입시, 그 다음에 그냥 시험 보고 들어간 애들, 이렇게 이제 트랙이 나눠요. 그 트랙이 나뉜 것 중에 이러한 걸로 이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 트랙이 있었던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품앗이랍니다. 부모님이나 알아와서 이렇게 돼갖고 어떤 서류에 들어간 활동 내용들을 가져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간 거고, 그러니 지금 뭐가 있어야 되면 조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다 이게 잡혀가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자면. 근데 이 사람 잡혔죠. 근데 그게 그 여기 나온 한영예고뿐이었을까? 아니, 되게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어서 이거 전수조사 들어가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게 된 거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1승 1패 지금 하게 됨으로써 지금 보자면 김웅희 씨 몰랐다는 무죄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만, 사진 공개 조작했다, 이런 것들이 상행 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런 대표 피선거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계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3심 판결에 대해서 이게 징역형이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로 대통령 선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대선을 치르자.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자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된 거죠. 그래서 유진교사 1심 무죄에 대해서 지금 나왔습니다만 판결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지금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여기에 지금 판결에도 지금 계속 맞물려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불비라는 표현이 있죠. 소송 종료 판결할 때 판결이유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붙이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와 같이 판결 이유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가 견해되는 것은 이유불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제 판결할 때는 판결에 대한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판사들이 그래서 판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이게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유불비는 이유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일치했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유 불비가 있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상황. 이유가 없잖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멜라니아 밈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멜라니아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동안 했었을 때 대통령 영부니까 좋아했을 것 같아. 아닙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진짜 힘들어하고 너무 싫고 그냥 바깥에 편하게 살고 싶은데 대통령 그만일 때 이렇게 됐어.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되니까 막 놀리고 막 축하드리니까 놀리지 말라 그만하라고. 근데 이게 하나의 코인처럼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멜라니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재미를 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일종의 트럼프 효과입니다.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지금 멜라니아 밈 출시 민코인인데 일가 민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사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지원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올라가게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멜라니아 민코인이 이렇습니다. 전 영부인의 암호화폐인데 멜라니아 트럼프가 직접 출시한 민코인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 멜라니아 입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주 간단해요. 멜라니아 민코인을 사주면 오르는 거고 안 사주면 안 오르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사주고 트렌드라고 하는 거. 정치인 가족의 암호화폐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뭐 안정적으로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계속 사주면 그게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코인입니다. 코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정성이나 어떤 기반성이나 어떤 교환성이나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행을 타는 거예요. 네. 연준 이제 여기 보시면 연방준비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연방준비제도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기준금리 인하해서 올려야 되겠지. 근데 양적 완화는 여기다 물까지 더 부는 게 양적 완화고 금리 인하는 이렇게 소극적,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그 양적 완화 축소는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살짝만 하게 되는 거, 테이퍼링 들어가는 거. 자 경기 과열 뭐 해야 돼요? 퍼야죠. 퍼사야 되니까 금리 인상, 물을 잠가버려요. 그럼 물 안 들어오게 돼서 점점 증발되고 없어질 텐데 같이 퍼내는 게 QT, 양적 긴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조금만 테이퍼링해서 긴축 완화. 다시 말해서 이 테이퍼링은 완화에 대한 거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적정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고 이게 연방준비제도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 결정에서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고르는 거예요. 테이퍼링 할까 이거 할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 이 표현 역시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머스크예요. 머스크는 이제 같이 이제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트럼프하고 손잡고 정말 많은 걸 했었죠. 올라프 노르건이다. 여기는 AFD만 독일을 구할 수 있다. 정당 나는 극우 정당 선택했고 독일 대통령 반민족 폭군이다. 근데 지금 이제 총리나 폭군은 독일을 막 비판하고 있고 손해를 찾기 검찰총장 누구였냐 하면서 영국까지. 즉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영국과 독일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공격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 극우로 알려졌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날개를 달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를 흔드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할 만한 얘기를 해서 막 놀립니다. 그럼 이거 흔들리겠죠. 이거 흔들리게 돼서 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사 이익에 대한 얘기, 어떤 경제적 계산까지 사실은 따라간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독일의 상황과 또 여기서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영국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이 성착취를 했잖아요. 이 소녀들 성착취라 그래서 노치데일가 여기에 있는 데서 어렸을 때 이제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켰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쉬쉬되고 넘어가고 이게 고름처럼
고여 있었던 그런 연구의 상황을 비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누구였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얘네들 연구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죠. 당연히 이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뭐 날개를 다른 입장이 될 거고 이제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반응이에요. 아무 도움 되지 않는다. 관심 정제에 먹이 주지 마라. 근데 반면으로 프랑스나 이제 이탈리아 측 멜로니 같은 경우는 사이가 좋으니까 멋진 사람이다 할 게 많다. 둘이 만났어요. 미래생 특별히 형신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워낙 세계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그우 때문에 이런 그우 이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이득 볼 게 있으니까 당연히 오케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미성년 성착취 사건의 그런 사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이를 낳고 15세예요. 15살이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나와서 했습니다만 이런 성착취 사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97년, 13년 해가지고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성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거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절대 사랑받아야 될 사랑이야. 뭐 그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식이 내 아버지는 성폭행 범이냐 그래 굉장히 충격을 먹었지만 그걸 보듬어주고 TV에서도 이제 다루게 됨으로써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이게 범인 대다수가 이제 파키스탄계나 또 이슬람 계통이래. 이것도 하나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도발해지게 된 거죠. 세미 홀스 그 여기 이 15살이죠. 15살이 자기가 나와서 기르겠다라고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섹슈얼 어부즈 이제 성폭행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안 낳겠다 낙태가 낳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기르고 있고 지금 이제 중학생 정도 됐을 겁니다. 아이가요. 자, Connect Star Music Group Dive In 나왔어요. 바로 뭐가 있었냐면 CES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놀랐던 게 이제 CES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스타트업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가갖고 이걸 보면서 막 유튜브처럼 올리고 이제 또 유튜버들도 많이 가서 이걸 올리고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들이 이것을 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갔겠죠. 예, 그래서 지금 CES의 10대 트렌드입니다. 당연히 AI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AI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라는 거고요. 로봇 나와 있고 모빌리티 자동차 스마트홈이나 확장현실 XR까지 지금 있고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클, 스페이스테크, 그다음에 ESG, 스타트업까지 지금 이러한 것들이 CES 2025의 트렌드였고 여기에 수많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때 스타트업에서 가장 떠오르는 스타트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20% 넘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이 아는 기업도 있겠지만 모르는 기업들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국 시장 안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례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얘기예요.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고 가상으로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진행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네 라는 거죠. 이제 AI 있고 상황이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된 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시뮬레이션 타이쿤 이런 거 기억날 거예요. 막 이게 막 열차 같은 거에서 만들어 보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보기 전에 미리 한번 이것을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현실 공간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미리 없애버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구조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거라는 게 디지털 트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비용이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트윈의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위부터는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